자, 이제 조건과 기한 보겠습니다. 논점 16번입니다. 지금 에어컨 틀린 거죠? 근데 저 뒤에 문은 왜 열려 있죠? 에어컨 틀었는데? 문 닫아야 되잖아요. 예? 에어컨 바람 나가라고요? 왜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예?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보죠. 자, 먼저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건의 개념과 적용 제한.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효력을 결정하는 거죠. 효력이 발생할 건지 효력이 소멸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합니다. 불확실. 2번.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던지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무 면제라는 거죠. 채무 면제. 야, 네가 지금 빚 지고 있잖아. 네가 지금 빚을 지고 있잖아. 돈 갚아야 되잖아. 내가 너의 빚을 면제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면제시켜 줄게. 단독 행위라는 거예요.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상대방이 있는 거죠. 면제시켜 준다. 여기에는 뭐를 넣어도 된다고요? 조건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등을 밀어주면, 등을 밀어주면은 채무를 면제시켜 줄게. 이런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죠? 등 밀어주면. 그죠? 목욕탕에 있나 봐요. 등 밀어주면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와서 등을 밀어줄 수도 있고 안 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건 을한테 이익만 있는 거잖아요. 붙여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네가 야 3년 동안 우리 집을 청소하면 내 채무 면제시켜 줄게. 해도 된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니까. 원칙은 안 돼요. 자, 내려와서 조건의 종류 보겠습니다. 조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자,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해제 조건은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 그래서 정지 조건에서 소유권 유보 매매라는 게 나와요. 매매 계약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을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방 사는 거죠. 가방을 사요. 근데 할부로 사죠. 가방을 할부로 사요. 할부로 산다. 뭐 차를 할부로 산다. 자, 그럼 할부로 샀다는 것은 매달 꼬박꼬박 대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대금 전부 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일단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유보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매도인 측에 유보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가방을 들고 다니죠. 을이 가방 들고 다니죠. 근데 가방은 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돈 다 안 냈으니까. 을이 대금을 완납한다는 이 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조건의 성취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 같은 경우는 무슨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정지 조건. 자, 그리고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됐을 때 효력 소멸인데 지금 약혼 예물 수수가 나옵니다. 약혼식을 하는 거죠. 약혼을 해요. 그리고 약혼하면서 예물을 주는 거죠. 다이아 반지를. 예물을 주는 거예요.
다이아 얼마죠? 예? 얼마예요?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예요, 다이아가. 왜 실망스러우세요? 500만 원짜리 다이아예요. 비싼 거 아니 이 정도면? 안 비싸요? 그럼 뭐 한 5천 돼야 돼. 알겠어. 5천만 원짜리 다이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야구하면서 5천짜리 다이아 주는 거죠. 그럼 일단 다이아를 일단은 증여를 하는 거죠. 일단 증여. 일단 증여를 하되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 들어가. 일단은 다이아를 주죠.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네가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혼인의 불성립,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헤어지면 이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효를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받았던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을이 돌려줘야죠. 그죠?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받았던 거 돌려줘야죠. 결혼 안 하게 됐으니까. 그죠? 주기 싫죠, 그죠? 줘야 돼요. 자,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자, 3번입니다.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섞으면 4번입니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죠. 기, 해, 무. 자, 5번은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불정무. 그 반대는 다 유효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지만 반대로 정지 조건이면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불정무지만 불능 조건이 정지가 아니라 만약에 해제다. 그럼 또 유효되죠. 반대는 유효다. 자, 6번입니다.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었다. 이거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싹 다 무효다. 법률행위 싹 다 무효. 싹 다. 싹 다. 전체가 무효다. 자, 3번 내려가죠. 조건 성취 전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조건 성취가 미정일 때도 아직 미정인 권리 의무라고 해도 현재의 권리라고 하셔야 돼요. 아직 미정이라고 해도 현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예요. 갑이 야, 너 저기 합격하면 네가 만약에 합격을 하잖아? 그럼 내가 상가를 증여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딸한테 상가 증여한다고. 합격하면. 자,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 근데 계속 불합격하는 거죠. 에? 계속 불합격. 그러니까 불합격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분이 결국 2011년도 2011년도에 드디어 합격을 하신 거죠. 야, 드디어 합격이다. 그래서 합격을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상가 달라고. 상가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합격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야, 너의 권리는 네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야, 지금 10년 넘었잖아, 지금. 네가 가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소멸시효 몇 년이니까요? 10년. 상가 준다고 안 준다고? 상가 안 준다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을이 소송 거는 거예요. 상가 달라고. 상가 달라고 소송 걸어, 소송. 판단해보면 을의 채권,
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난 것이 맞느냐는 거죠. 아버지가 합격하면 상가 주겠다 그랬죠. 그게 2000년도예요. 그럼 그 당시 2000년도 당시에 을은 상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2000년도니까 합격 전이죠. 합격 전이라고요. 그럼 상가 받을 권리 있어요, 없어요? 권리 없죠. 권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에?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권리가 없는데, 에?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채권 소멸시효 진행은 합격한 2011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소멸시효가 없다고 하려면은 뭡니까? 2021년 돼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 상가 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조건 성취 전까지는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채권이 없는 상태여서. 3번입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지죠.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조건 성취로 인해서 누가 불이익을 받죠? 누가 불이익? 갑이 불이익이죠. 합격하면 상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합격을 해버리면은 이 아버지가 불이익이 생기죠. 그죠? 상가 줘야 되니까. 합격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죠. 합격을 한 불이익. 당연히 합격을 못할 줄 알았죠. 공부 못하니까. 근데 모의고사 쳤더니 막 1등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제 시험날 됐을 때 합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에? 신의 측에 반해서 합격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감금이라 그랬어요. 감금. 에? 시험날 저 지하에다가 묶어놓는 거죠. 그럼 시험 치러 못 가잖아요. 그럼 을은 합격을 해요? 불합격을 해요? 불합격을 하죠. 불합격. 나의 불합격은 너 때문이죠. 갑 때문에 불합격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을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합격한 거야 라고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네가 방해한 거잖아. 성취를 주장. 신의 측이죠. 아니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그러면은 합격이 있었을 때 이 을은 이익을 받을 당사자죠. 이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성취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리 시험을 쳤다라던가, 공부 잘하는 놈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저기 시험 쳐라 이렇게, 뭐 컨닝을 하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을 했다면 이거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성취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역시 상대방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주장하겠어요? 불성취를 주장하죠. 너 합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불성취 주장하죠. 상가를 줄 거야, 상가를 안 줄 거야? 안 줄 거라 그러죠. 신의 성실에 반해서 성취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자, 4번을 보면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상대방은 반대로 조건 성취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4번이요. 조건 성취 후효력.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어요. 근데 당사자가 특약을 넣어가지고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그 2번이죠. 당사자 의사로서 소급효 인정할 수 있다. 자, 다음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정지 조건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어요. 입증 책임의 문제. 자, 갑이 이랬던 거예요. 갑이 을한테 10억을 준다고 한 거예요. 10억을 준다고. 야, 10억 줄게. 10억을 주겠다.
단 10억을 주지만 네가 이 상가를 전부 다 분양을 해야 돼. 다 분양해라는 거죠. 분양시켜라. 싹 분양을 해라. 네가 분양을 하면 10억 주겠다고.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그죠? 분양을 하면 10억 줄게. 그럼 얘가 10억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갑한테 청구하려면은 분양을 완료하고 10억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을이 야 10억 줘. 10억 빨리 주세요. 분양하지도 않고 10억을 주세요 하면은 갑이 10억을 줘요, 10억을 안 줘요? 10억 안 주죠. 자, 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상가를 그냥 나는 10억을 그냥 주겠다 그랬다. 분양 끝나면 준다 그랬다. 분양 다 하면. 즉 이 증여 계약 속에 정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정지 조건이 있다라고 갑은 얘기하겠죠. 이해되세요? 갑은 조건이 있었다 그러죠. 야, 내가 언제 10억을 그냥 준다 그랬냐? 네가 분양을 완료해야 내가 10억 준다 그랬잖아. 갑은 그러죠. 그럼 을은 조건이 있었다 그래요? 조건 없었다 그래요? 을은 조건이 없었다 그래요? 무슨 조건이 있었냐? 네 저기 10억 준다면서 이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갑은 을에게 10억을 주려고 해요? 10억을 안 주려고 그래요? 줄라고 안 줄라고? 안 줄라고. 그러니까 갑은 효과 발생을 뭐 하는 자?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에게 정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분양을 완료하면, 자, 을이 결국 분양을 완료하면 을이 상가를 달라고 하겠죠. 10억을 달라고 하겠죠. 10억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을은 분양을 완료했다는 걸, 즉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거를 을이 직접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겠죠. 분양 완료한 거 갑한테 보여줘야죠. 완료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빨리 10억 주세요. 이렇게. 을 같은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라는 거죠. 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자, 그래서 입증 책임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효력을 다투려는 자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 권리를 취득하는 자 측에서 조건이 성취됐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을이 분양을 완료하고, 을이 분양을 완료하고 10억을 달라 그러죠. 10억 주세요. 갑이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주는데 10억을? 6개월 안에 끝내라 그랬잖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내가 준다 그랬잖아. 아니지, 이 양반아. 그런 말 없었지. 그런 말 없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로는 3년 안에 끝내라 그랬잖아. 네가 3년 안에. 그럼 갑은 6개월이라 그러고 을은 3년이라 그러고 또 싸우겠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속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거는 동그라미 3번이죠.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지의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거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그거를 주장하는 자. 그럼 갑의 주장은 6개월 한쪽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 야, 분양을 완료하면 10억 줄게 6개월 안에 라고 갑이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하셔야 된다고? 이거 갑 네가 입증하셔야 된다. 그걸 네가 주장을 하니까. 을은 3년이라 그러죠. 그럼 3년 안에 분양 완료하는 거였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그건 을한테 있다고요. 을한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잘 봐두세요. 자, 기한으로 갑니다.
자, 기한도 효력을 결정하는 건데, 자, 조건하고 다르게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기한은.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기한은 절대 소급효 인정받을 수 없다. 절대 불가 소급효가. 자, 조금 내려가셔가지고요. 7번 보세요. 7번 기한 종류. 시기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 종기라고 하는 건 끝나는 거죠. 도래한 때부터 효력 소멸. 내년 8월 12일에 증여를 하겠다. 이거는 확정 기한이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8월 12일. 맞아요. 예. 제 생일이에요, 8월 12일. 기억하세요, 8월 10일. 제 생일. 8월 10일. 자, 4번이요. 갑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 그럼 갑의 사망은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에? 갑의 사망, 확실, 불확실? 확실이죠. 갑의 사망 확실이죠.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확실한 거예요.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갑의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죠. 사망은. 8월 12일은 확실한 거니까 확정. 언제 돌아갈지 확실하죠. 자, 8번입니다. 밑에. 자,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누리는 이득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자, 2번에 보시면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면 일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데 무이자 소비대차 할 수도 있겠죠. 자, 갑이 채무자고요.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예요. 그럼 을이 채권자라는 건 을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야, 돈 빌려줄게. 형 그렇게 힘들어? 내가 돈 빌려줄게. 소비대차. 근데 만약에 친형한테 돈을 빌려주면 친형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이자 안 받죠, 그죠? 받을 거예요. 이자 안 받, 무이자로 해주잖아요, 무이자로. 이자 안 줘도 돼. 그냥 원금만 달라고 하죠, 원금만 달라고. 무이자 소비대차. 자, 그러면 무이자 소비대차. 자, 돈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을 빌려줬다, 3천만 원.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형 돈을 이번 해 마지막까지 12월 31일까지 갚으면 돼, 형. 그럼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한이잖아요, 기한. 그럼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3천만 원을 갑이 안 갚아도 되죠. 12월 31일 전까지는요. 3천만 원을 나름대로 유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채무자 갑이 누리는 12월 31일 되기 전까지 갑이 누리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때는 을은 무이자로 빌려줬으니까 이자 안 받죠? 을은 이익이 없다는 거죠. 누구한테만 이익이 있죠? 채무자한테만 이익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채무자한테만. 왜요? 채무자한테 이익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요? 오늘 며칠이죠? 네, 오늘 5월 며칠이에요? 네? 5월 23일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돈 안 갚아도 되죠. 12월 31일까지는 내가 꽁으로 돈 빌리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갑이 가지는 이익이라고요. 을은 이익이 없어요. 무이자니까. 채무자한테만 이익이 있다는 거죠. 무이자 소비대차에서는.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 그러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여기서 을이 갑한테 개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뽀삐를 맡겨요. 야, 뽀삐 네가 좀 맡아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저기 여행 가야 돼. 내가 저기 중국에 여행 가야 돼. 중국 여행. 미쳤네요, 이 시국에. 자, 중국 여행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을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뽀삐를 맡기는 거죠. 이런 거 임치 계약이라 그러죠. 맡긴다, 임치. 그럼 얘가 임치인이죠, 임치인. 그리고 을은 수치인.
얘가 채권자. 나중에 여행 와가지고 뽀삐 달라고 했죠. 임시인이 채권자죠. 그리고 뽀삐 돌려줘야 되는 갑이 채무자. 을은 뽀삐를 맡겨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을한테도 이익이 있고, 그리고 채무자도 뭐 여기서 뭐 대가로 뭔가를 받았다면 채무자한테도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임치가 무상임치라면, 무상임치, 공짜로 맡기기, 이러면 얘는 이익이 있죠? 얘는 이익이 있죠. 갑은요? 갑은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임치에서는 또 누구만 기한에 이익이 있다? 채권자만 있다는 거, 채권자만.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채무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역의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만 이익이 있고, 니은의 무상임치에서는 채권자만, 그리고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이자를 받으시는 거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내려와서 9번입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시거나 아니면 파산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고요? 상실되는 거죠. 상실. 갑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그리고 그 땅 위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네? 나무가 이렇게 있었죠. 수목이. 네? 그리고 이 갑의 땅을 담보로 해서 을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채권자죠. 을이 채권자. 그리고 갑으로부터 저 토지, 임야, 요거를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채권자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기한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채무자로서 기한에 이익이 있다고요. 갑이 기한에 이익이 있는 이상은 을이 함부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기한 이익이 상실돼야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경우 상실한다고요? 채무자가 담보를 뭐 했다고요? 손상시켰다고. 담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파산했다고. 이런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지금 현재 저당권자가 갑의 임야를 담보 잡았기 때문에 이 임야 위에 있는 수목, 이 수목은 다 부합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목의 가치도 평가해서 맞춰서 돈 빌려준 거죠. 여기서 갑이 나무를 다 벌목해버리면, 나무를 싹 잘라버리면, 그리고 여기다가 건물 지어야지, 이렇게 건물 지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담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담보 가치가 하락하죠. 담보 가치 하락하죠. 이렇게 담보를 손상 감손 멸실시켜버렸다, 하락시켜버렸다, 이러면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이럴 수 있어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초 계약했던 그날까지 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돈 갚으라는 거는 갑이 누리고 있던 이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는 거? 상실된다는 거잖아요. 상실된다. 즉시 변제 청구. 자, 그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요, 저 채무자가 누리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죠. 상실된다. 자, 아니면 저당권자가 이럴 수 있어요. 야, 담보물을 네가 담보물 하락시켰으니까 담보물을 네가 저기 보충해라. 담보물 보충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토지가 저 모양 됐으니까 너 저기 집하고 너 저기 상가하고 다른 거 가지고 오라고, 담보물을.
그래서 갑이 이 저당권자의 담보물 보충 청구에 대해서 뭐 주택이나 상가 다른 담보물을 보충을 해주면은 그 경우는 당장 돈 갚아야 돼요? 돈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죠. 상실하지 않죠. 자, 그래서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해서 상실 특약이 나와 있죠. 특약. 자, 기억입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고 니은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어요. 자, 정지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조건 성취가 되면은 그 즉시 권리 발생해버리는 거죠. 특약 사유가 생기면은 채권자 청구가 없이도 즉시 권리가 생긴다. 갑이 담보 가치를 하락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생기면 그 즉시 저당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따로 청구해야 된다, 청구 안 해도 된다. 청구 안 해도 돼요. 정지조건부는요. 근데 니은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거는 특약 사유가 발생해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상실하는 거예요. 갑이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사실만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안 된다는 거죠. 을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구해야. 너 지금 당장 돈 갚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청구를 해야 상실되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알쏭달쏭 알 수 있죠. 이때 어떻게 처리하냐? 디귿입니다.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왜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냐면 저당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도 있죠. 즉시 변제 청구를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죠. 근데 즉시 변제 말고 담보물 보충 청구하면은 기한이익 상실 안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고 상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형성권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정지 조건 부면 얘가 나무를 자르는 그 즉시 얘가 건물을 짓고 담보물을 하락시키는 그 즉시 얘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요. 정지 조건 부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에? 저당권자가 뭐를 해야 상실한다고? 청구해야. 에? 저당권자 청구에 따라서 상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로 추정, 형성권적으로 추정. 형성권적으로 추정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거.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정지조건부가 뭔지 형성권적이 뭔지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형성권적으로 추정. 그걸 알면은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은 했어요. 네. 근데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우면. 네. 자,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논점 17번으로 가죠. 물권적 청구권. 드디어 물권법이에요, 드디어. 제가 생각했을 때 진도가 망한 것 같습니다. 자, 진도 망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안 끝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에? 막 8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8시. 8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에? 안 돼요. 그럼 제가 쓰러져요, 제가 쓰러져요. 모르겠습니다. 맞춰볼게요. 자, 물권 청구권입니다. 자, 종류 3가지예요. 자, 종류 3가지.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자, 방해 상태를 제거해라. 제거 청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청구. 이렇게 3가지죠. 반환, 제거, 예방. 물권적 청구권 규정 체계를 보게 되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그러죠. 204조부터 206조까지. 204조부터 206조까지.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204조부터 206조까지. 그리고 213조하고 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른 제한 물건들에는 따로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3번에서 나와 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다 준용이 되죠. 준용된다. 근데 준용이 안 되는 데가 있죠. 그게 4번의 유치권이죠.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치권에 기한 노노노노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5번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 권리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는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문장에서 지역권자는 뭐 혹은 저당권자는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틀린 말이죠. 당연히 틀린 말.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죠.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제거 청구, 예방 청구요. 행사할 수 없는 건 반환 청구만 할 수 없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제거 예방 청구도 할 수 있죠. 자, 밑에 3번 특성. 물권적 청구권 특성은 바로 부종성이죠.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죠. 분리 양도가 안 돼요.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자,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해만 있으면 행사되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죠.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청구권자. 현재의 물권자가 행사하죠. 2번.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는 옛날 소유자, 소유권 이전한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 청구 행사한다 못한다? 행사 못한다는 거죠. 3번. 건물을 신축해서 그 소유권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어요. 아직 등기 안 하셨네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요, 못해요? 행사 못한다는 거죠. 왜 행사 못해요? 네,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자가 아니니까.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하였다. 신축. 그럼 이 건물은 갑이 신축한 거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죠. 건물 신축은 법률 규정이죠.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를 을한테 판 거죠. 매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판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다 줬어요. 돈 다 주고 물건을 받으셨죠. 그럼 을이 바로 매수인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하셨다고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돈 다 주고 물건 넘겨받아도 등기 안 하셨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 건물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 무단점유하는 A를 상대로 해서 을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등기하고 하셔야죠. 밑에 상대방. 현재 침해자, 현재 방해자,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상대방 될 수 있죠.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네. 왜 점유자예요? 점유자니까.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네, 점유자예요. 왜 점유자예요? 점유자니까. 점유자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직간접 점유자 전부 다. 자, 그런데 점유 보조자는 얘는 점유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점유자 아니에요? 보조자니까. 그죠? 보조자니까 얘는 보조할 뿐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6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 제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미등기 매수인. 매수인은 매수인인데 아직 등기하지 않으신 분이죠. 미등기 매수인. 자, 그러면 갑이 있고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을이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인이 아직 돈은 다 갖다 주었지만 이전 등기는 받지 못했으니까 이 매수인을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미등기 매수인 을이 아직 등기는 못 받았고 갑에게 물건 넘겨받아서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현재 점유하고 있다, 점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는 거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을이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은 물권적 청구권도 갑이 가지죠. 갑이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 아니, 갑이 소유자인데 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니까 정당한 점유니까 정당한 점유라는 거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고 갑은 지금 을한테 땅을 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을한테 이전 등기해줘야죠.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가 등기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신의칙입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 아니라 을이 만약에 시효 완성자라면, 시효 완성자라고 하면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는 자죠. 갑은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따라서 갑은 여전히 네가 소유자라도 지금 현재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신의칙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도 그렇고 시효 완성자도 그렇고 점유를 정당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갑이 오히려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읍이 미등기 매수인, 니은이 시효 완성자입니다. 2번.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청구하는 거죠. 비용 청구는 아니란 뜻입니다. 3번.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과 제거가 아닙니다. 방해 원인 제거예요. 방해의 결과에 대한 뭔가 청구를 하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러면 방해 원인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제거 청구권을 하고 그리고 방해 결과에 대해서는 뭐를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요. 7번은 뭐 마르고 닳도록 했던 거죠. 읽어보세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 신축하고 병한테 빌려준 거. 많이 했었죠? 읽어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을이, 건물주 을이 정에게 미등기로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정이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거죠.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도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좀 주의하셔야죠. 자, 18논점서부터는 가등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